결혼을 준비하던 그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말투가 거칠고 감정이 삐뚤어진 시누이 셋, 오지랖 넓지만 자식이란 무심한 시어머니, 돌덩이처럼 감정 없는 시아버지. 그 집의 분위기는 따뜻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죠.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니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월급을 숨기고 부적값을 몰래 내던 남편, 제가 던진 이혼하자 한마디에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그리고 너랑 살면 우리 집안이 단명한다는 기막힌 무속 신앙까지. 그 모든 조짐은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추 하나가 결국 제 결혼, 제 마음, 제 인생을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 저는 이미 마음 한편에 작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안은 독특했습니다. 남편은 막내인데 위로 누나 셋, 모두 말투도 세고 감정 표현이 거칠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랖은 넓지만 정작 자식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시아버지는 무심한 돌덩이 같은 분위기. 그 어떤 관계도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 집안이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불안을 누르곤 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다정했고 저는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저에게 모두 공개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느 날 장부를 보니 입금액이 이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부적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집안 운이 막혔다는 이유로 몰래 부적값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부적 하나 사는 게 뭐 어때서? 저는 놀란 마음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그가 이 문제를 숨기면서도 아무렇지 않아 했다는 태도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그날 홧김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 거면 이혼하자.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극단적인 말이었지만 그 순간엔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 말 딱 한 줄이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말이 없고 퇴근 후 바로 들어와 누워버리고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응, 아니로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여러 번 사과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못 돌아와. 나 이제 너랑 사는 게 버겁다. 그 말은 칼처럼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결혼 10개월 차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고 그 뒷배에는 시댁의 완강한 반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큰 신우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무속에서 너랑 합이 안 맞는데 너랑 살면 우리 막내 오래 못 산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학도 상식도 감정도 없는 이야기. 하지만 남편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나도 솔직히 좀 무섭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의 결혼은 단단하게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던진 말 한마디로 흔들릴 만큼 남편의 애정은 이미 얇았고 시댁의 말 한 줄로 무너질 만큼 남편은 약했습니다. 결혼의 첫 단추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단추는 이후 일어날 모든 비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제가 홧김에 이혼하자라고 말한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화를 내도 먼저 다가와주고 서툴지만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날 이후 그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버린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고 답답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운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남편의 마음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미안해. 진심 아니었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한 번 마음이 떠나면 돌아오지 않아. 그의 말투는 차갑고 비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이 느낀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랑 부딪힐 때마다 숨이 막혀.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그냥 싫어졌어. 그리고 시댁에서는 더욱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히 큰 신우는 무속 신앙을 이유로 저를 몰아붙이며 말했습니다. 너랑 살면 우리 동생 건강도 안 좋아진대. 이혼이 맞아. 우린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너랑은 인연이 안 맞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불길한 기운 정도로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애매하게 고개만 숙인 채 말했죠. 우리 집은 원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나도 솔직히 무섭다. 그 말은 사실상 나를 지켜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어떻게든 관계를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을 차리고 문자가 오면 가장 예쁘게 대답하고 조그만 다툼에서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갈수록 더 멀어졌습니다. 우린 맞지 않아. 너랑 있으면 불안하고 피곤해.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이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소중한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협의 안 해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야. 제 손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원망도 했고 울기도 했고 애원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해보자.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이미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바다에 던진 사람처럼요.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내가 홧김에 한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은 단지 남편이 떠나갈 수 있는 구실이었을 뿐이라는 걸. 남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고 시댁의 시선과 무속 신앙의 압박은 그 금을 넓고 깊게 벌려놨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잡으려 해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 앞에서 혼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가혹했지만 남편의 완강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 이혼 절차는 진행하되 너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은 보자. 친구처럼 지내보자.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이 떠난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남편 마음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작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만나자고 하니 저는 그 자체가 기회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겁니다. 같이 바다를 보고 차로 노래를 들으며 길을 달리고 사진도 찍고 예전처럼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여행 내내 무뚝뚝했지만 그렇다고 차갑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행동을 아직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어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더 확신이 되어 갔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때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 손등 위에 제 손을 살짝 얹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해보면 안 될까?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손 내려. 오해하게 하지 마. 그 말 한 줄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별하고 불렀지만 여행까지 함께 했는데 저는 그걸 기회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나갔습니다. 함께 영화를 본 뒤 극장에서 나오던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직 오빠 좋아해. 이렇게 계속 만나주니까 나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그때 남편이 제게 한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너는 착각이 너무 심해. 나는 너한테 1%의 마음도 없어. 너랑 여행 간 것도 영화 본 것도 그냥 좋게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는 이제 내게 아무 감정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주변 소음이 모두 멎고 영화관 앞에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릴 만큼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스킨십조차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한 미련이었는데 남편에게 저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차장 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착각으로 여기까지 온 걸까? 어쩌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버려진 기분을 느끼게 되었을까? 남편은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저만 몰랐던 겁니다. 저만 여전히 시작점을 붙잡고 있었고 남편은 이미 결혼의 종착점 너머로 떠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별 여행도 영화도 만남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브릿지가 아니라 완전히 끝내기 위한 작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잔인한 진실을 가장 늦게 알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1%도 마음 없다고 말한 날 이후 저는 무너진 마음을 억지로 붙잡고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를 작성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모욕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가 지켜온 노력, 사랑, 감정이 모두 허무하게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혼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정리작업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받았던 폐물을 내놓으라. 전세집 공동명의 포기각서를 쓰라. 시댁 식구들이 준 살림살이까지 모두 돌려달라. 남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저에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누나가 아버지가 원래 이런 건 돌려주는 거래. 변명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댁의 요구를 제게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었죠. 결국 저는 폐물을 봉투에 담아 남편에게 건넸고 남편은 그걸 받아들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 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은 전세집 공동명의 포기각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출을 내줬다는 이유였습니다. 혹시나 이혼 후 제 재산이 될까봐 그들은 모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우리 서로 깔끔해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깔끔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더럽고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쓰던 살림살이, 가방, 노트북, 코트 등 시댁 식구들이 선물한 물건들을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혼하면 각자 가져온 거 가져가는 거지. 너도 집 구해서 살 거잖아. 그때 내가 사줄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가 정말 제 상황을 걱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세각서도 뺏겼고 폐물도 뺏겼고 정신도 무너졌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살림까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혼해주고 폐물도 줬고 각서도 써줬는데 이제 밥솥까지 가져가겠다는 건 너무하잖아. 그러자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했습니다. 각자 사는 거지. 뭐가 문제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순간이라는 걸. 이혼 과정에서 제일 아팠던 건 이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줘도 끝이 없는 요구들.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시댁이 보여준 적나라한 본심. 이 모든 게 저를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도장이 번질 것 같았지만 남편은 아무 감정 없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고생했다. 잘 살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절단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란 사람을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남자에게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 이혼 서류보다 더 잔인한 것은 도장을 찍을 때의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었을 때 저는 모든 고통이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오던 그 순간 남편은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몸 잘 챙기고 잘 살아. 저는 그 말 한 줄에 이상하게도 더 큰 상실을 느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저 혼자만 남겨진 시작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그 맛집 이름이 뭐였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문자. 하지만 저는 그 한 줄 때문에 가슴이 뛰고 흔들렸습니다. 혹시 다시 연락하는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닐까? 저는 그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술자리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서먹한 공기가 흐르다가 남편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나니 좀 마음이 이상하다. 내가 너무 싫어서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 말 한 줄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을 끝내지도 못했지만 희망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너 싫어하는 거 알잖아. 엄마가 싫어하면 난 절대 못 가. 나는 가족이 먼저야. 그 말은 사실상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중요하지만 가족이 반대하면 넌 버릴 수 있어. 우리 관계 열쇠는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 모순된 말을 했습니다. 재결합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너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너가 상처받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의 말은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붙잡아두는 잔인한 희망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속이 다 시원하다. 이혼해서 잘했다. 라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나들은 잘했다. 빨리 정리하길 잘했네.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또 제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좋은 일 있을 때랑 힘들 때는 가끔 얼굴 보자. 그 정도는 되잖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너는 아내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불러도 되는 사람. 그리고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밥통이랑 전자레인지도 가져갈게. 우리 가족이 준 거니까. 저는 조용히 웃음만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면 웃음이 나오는 순간이 있더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하면 후련해진다. 새 출발이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희망만 남겨두었습니다. 끊지도 않고 이어주지도 않는 태도. 그 애매함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연락 하나에 흔들리고 단어 하나에 울고 그림자 하나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의 흔들림과 미련이 저를 더 깊은 구덩이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도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혼 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이혼한 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머리로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자꾸 떠올랐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 어머님 생신이셨지? 그래도 내 생각 나더라. 그 한마디에 제 세계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진짜 우리 다시? 그 조그만 가능성이 제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전 남편은 애매한 말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 사실 좀 후회돼. 이혼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 너랑 살려고 직장도 옮겼었는데 괜히 그랬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아직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너 싫어하잖아. 난 가족 등지는 거 못해. 내가 아니어도 나는 가족 없이 못 산다. 결국 그는 자신의 마음보다 가족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결합은 가능하다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전 남편은 또다시 애매하게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너 상처받을까 봐. 기대도 하지 말라면서. 끊지도 않는 말. 그 모순이 저를 더 깊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은 저에게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큰누나만 내 편으로 만들면 돼. 누나가 집안 결정 다 해. 엄마도 내가 전화하면 마음 돌릴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저는 계속 집안 전체의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무속에서 너랑 살면 나랑 우리 엄마가 단명한다고 했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내내 이해할 수 없었던 시댁의 차가운 태도, 미묘한 적대감, 그리고 너희 둘이 살면 오래 못 산다는 그 말. 아,
내가 사람이 아니라 불길한 부적처럼 취급받았던 거구나. 저는 그제야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 집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불행의 씨앗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니 숨이 턱 막혔고 내내 제가 잘못해서 버림받은 줄 알았던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자. 영화도 같이 보자. 여행도 다녀오자. 그러면서도 하지만 난 너랑 다시 살 자신 없다. 합치면 우리 엄마가 죽는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이 뜻이었습니다. 너는 내 외로울 때 찾는 사람일 뿐 내 인생 안으로 다시 들릴 생각은 없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희망 고문이었고 자존감을 빨아들이는 감정의 늪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사람이 준 작은 온기 하나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너를 소모하는 관계야.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다시 얽히고 설킨 그 모든 말들. 후회된다. 재결합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엄마만 설득되면. 그 말들이 희망처럼 들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 한 번도 저를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애매한 책임 회피 속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 자신의 외로움만 붙잡았고 제가 느끼는 상처와 불안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눈을 맞춰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천천히 잔인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감정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자. 그래도 정은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너랑은 다시 못 살아. 우리 엄마가 싫어해. 나는 가족한테 버림받고는 못 산다. 그 말의 종착지는 늘 같았습니다. 너보다 가족이 먼저다. 그 사람에게 저는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그보다 더 뒤에 있었습니다. 이혼했으니 놓아줘야 할 것 같지만 그는 저를 놓지 않았고 저 역시 그가 던지는 작은 말들에 또 다시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재결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 말 한 줄이면 저는 밤새 뒤척이며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머리로는 답을 아는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진짜 우리 사이에 기적이 올지도 몰라. 이 희망 하나 때문에 저는 또 다시 감정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본심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착각을 유지하기 위해 저를 어정쩡하게 옆에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소비하고 있었다. 이혼은 종이 한 장으로 끝났지만 내 마음속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 남편이 보낸 문자 하나에 심장이 덜컥하고 밤마다 가슴이 저려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너도 결국은 잘 살게 된다.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지금도 남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와의 대화 하나에 흔들리고 그의 목소리 하나에 무너지고 그의 애매한 말 한 줄에 다시 희망을 품고 그리고 그 희망이 다시 제 심장을 찢어놓습니다. 무속 신앙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가족 단톡방에서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았을 때처럼 제가 치는 그 집안에게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혼하고 나서야 진짜로 깨달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죄책감과 상처, 미련과 후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물은 덜 흘리지만 마음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벗어난 줄 알았던 지옥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 안에 남긴 상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묻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덜 싸웠더라면? 내가 잘했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결혼은 제가 잘해도 망가졌을 결혼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은 나. 아직도 전남편 말에 흔들리는 나. 이혼 후에도 여전히 지옥을 걷고 있는 나. 그리고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혼 이후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뒤에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의 애매한 연락 한 줄에 흔들리고 가족 단톡방에서 속이 다 시원하다라던 글을 떠올리며 밤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흔들릴까? 왜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답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준 상처보다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가 더 아팠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옥에 가둔 건 결혼이 아니라 나를 소비하고 이용하던 그 사람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다시 살리겠습니다.